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때요? 박효신 씨 어땠어요? 예, 죽었어요. 그래요? 예. 오, 진짜요? 그건 뭐죠? 박효신 씨 성대모사. 아, 진짜? 오, 진짜요? 그렇군요. 근데 박효신 씨 또, 그죠? 배우들 패션 얘기를 나누셨다고요? 아, 그 리플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패션 또 완전 관심 많거든요. 예, 박효신. 근데 제가 그 주드로 얘기를 할 때 박효신 씨 눈동자 속에 반짝이는 뭔가를 봐서 이 얘기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다 네. 보니까 너무 낯설더라고요. 우리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하죠, 효신이가. 진짜 저 진지하게 물어봤다니까요. 너 진짜 조인성이랑 만났니? 형. 똑같아. 그랬군요. 리플리 잘했군요. 리플리도 봤는데. 그래서 이번 주도 심지어 시장님 최근에 보신 네. 영화를 얘기하게 돼서 한량없이 기쁩니다. 조지 아저씨 나오시는. 네. 자주 오시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근데 예. 참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받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마이클 클레이튼 우리 했었고 네. 전에 제가 출장 갔을 때 네. 이동진 선배가 오셔서 인디에어 하고 해주셨죠. 그랬었나요? 예, 벌써 3번째네요. 우리 이동진 기자님이 해준 건 기억 안 납니다. 예. 그럼 저도 뭔가 답례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박효신 씨랑 한 건 잊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대충 했어요, 여러 가지. 그렇죠. 이 압박. 알겠습니다. 예. 저도 잘 다녀왔어요. 정말 궁금했는데 잘 네. 지냈어요? 네, 하루에 맥주를 12리터씩 먹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던 바고 어느 도시가 제일 좋으셨어요? 다 다르고 이뻤던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가 확실히 좀 무슨 만화나 어떤 네. 소설에 나오는 그런 동네 같은 기분? 황태자의 첫사랑이 거기죠? 그런가요? 예, 예전에 우리 소설 중에 무도회하고 막 그런 기억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군밤판 아저씨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요? 네. 보통 우리는 군밤만 팔잖아요. 깐 밤을. 그렇죠. 까지 않은 밤을 수북이 쌓아놓고 그 만주 개장수 모자 쓰고 제 모자요? 네, 앉아있는데 사진 찍어도 되냐 했더니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찍어왔습니다. 밥만 파나요? 거긴 뭐 사이드 없나요? 우리나라 그죠. 왠지 맥주가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뉴욕에 가면 네. 관광객만 신호를 지키잖아요. 트래픽. 예. 거기는 이제 블록 사이의 횡단보도 워낙 짧으니까. 네. 그러니까 관광객만 서서 파란불을 기다리고 네. 뉴요커들은 그냥 그렇죠. 완전 무시하고 다니고 독일에서는 관광객만 무시해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도 없으면 그냥 가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그 추운데 그냥 기다려요. 파란불. 왜냐하면 법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추운 날씨에 병맥주를 들고 먹는다? 밖에서. 병이 그러니까, 점점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쥐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추워요. 근데 맥주가 근데 시원하긴 하겠네요, 맥주가. 그렇죠. 맥주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리고 실내 흡연이 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흡연족들은 나와서 맥주를 그 들고 추운데.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뭐 소세지 빵에 껴서 이렇게 맥주를 들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매형한테 전화해서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정말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들고 먹냐? 형도 그렇게 하냐 했더니 오랜 연습을 하면 연습이요? 할 수 있다고. 필요한 건 이제 연습이다. 그럼 장갑을 끼고 맥주병을 들고 있던가요? 아니 맨손이 들으니까요. 동상 걸리 손이 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좋아할 것 같아. 와 붙었다. 들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 신체의 연장으로 맥주병을 괜찮네요. 그리고 나라가 확실히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 면이 그리고 평야가 네. 뭐 완전 끝내주게 펼쳐지니까 아무래도 뭐 감자도 종류가 되게 많고 맛있고요. 맥주 너무 맛있고. 생선이랑 먹어도 맛있죠. 감자랑. 네, 좋았어요. 기자님도 한번 가시죠. 네, 뭐 이제 일단 추워서요. 지금은. 저희 동네 독일빵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왜 이름이 독일빵집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서 깊은 뉴욕 제과와 더불어 네. 양대 베이커리였어요. 한때. 그렇군요. 예. 근데 빵도 너무 맛있고 빵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식이기도 하고. 지금 호밀빵 뭐 이런 거 먹으면 살 안 찌겠다 싶었는데 웬걸 버터를 맛있는 빵과 좋은 버터와 화이트 와인은 항상 정답인 것 같아요.
저 다른 뭐 영원히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게 없어 양념이 없어도.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자, 디센던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때 말씀드렸듯이 조지 클루니가 이렇게 와이프의 그 바람핀 남자를 만난 다음에 나오면서 그 아내한테 이제 뭐 걔네는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굿바이 키스를 뺨에 해야 되는데. 근데 약간 옆으로 붙어서 입 가에 붙여서 하는데 좀 오래. 근데 조지 클루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다 저거는. 약간 되게 통쾌했어요 좀. 그리고 약간 유치한 복수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도 약간 지금 나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지 클루니였나? 약간 그거랑 그 마지막에 이렇게 My love, my pain 하면서 눈물이 톡 떨어지는 연기할 때 이 아저씨 멋있다. 그렇죠. 대답 못하는 아내랑 둘이 있을 때 제일 열연을 하시죠, 사실은. 자, 줄거리 들어야죠. 결말을 얘기했어, 근데 방금. 잘하셨고요. 네. 아니, 예. 이 디센던트는 일단 감독님이 알렉산더 페인이란 분이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PAYN이고, 사진 보면 느껴지는데 약간 그리스계 미국인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산드라오라는 배우와 결혼 생활을 했던 걸로도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영화를 참 잘 만드시는데 굉장히 드문드문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한테도 사실 펀드레이징, 뭐죠? 영화 제작비 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네네. 그래서 7년 만에 디센던트가 내놓은 신작이고, 원래 그 미국 중년 남자들의 위기를 되게 서정적으로 그린 드라마들을 잘 만드세요. 그래서 예전에 사이드웨이즈라고 한참 우리나라에도 뭐 피노누아라는 와인 열풍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었고. 맛 없던데. 그러니까 약간 근데 한 번씩 먹어보려고 했었죠 그때. 네네. 그리고 어바웃 슈미트라고 잭 니콜슨이 정말 오랜만에 성의껏 연기한. 항상 보면 연기를 너무 대충 하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바웃 슈미트는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보다 전에는 일렉션이라고. 그 리즈 위더스푼이 굉장히 적극적인 여학생, 선거에 출마한 여학생으로 나오고 선생님으로 매튜 브로데릭이 이제 그 여학생한테 흔들리는 그런 또 중년 남자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어요. 근데 이 디센던트가 시작하면 일단 굉장히 즐겁게 쇼핑하는 여자의 클로즈샷이 나옵니다, 얼굴이. 근데 바로 이게 우리가 보는 이 여자의 표정 있는 마지막 얼굴이에요. 바로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여긴 하와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대한 그 세간의 고정관념에 대한 주인공 맷 킹이라는 이름이죠. 조지 클루니의 내레이션이 깔려요. 근데 이 내레이션 한 줄로 요약하면 안 살아봤으면 말을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사람들은 무슨 세상 밖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돼서 사는 줄만 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암 걸리고 나는 15년째 서핑 안 해봤고 그리고 우리도 가족 간에 문제 있고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레이션을 보면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하와이란 장소를 달력 속에 나오는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먹고 자고 생활을 영위하는 어떤 공간을 그리겠다. 뭐 이런 감독의 예고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여자가 이제 지금 나레이션을 한 남자의 아내고. 보트스키라 그러나요? 그런 스포츠를. 네네. 네, 그 뒤에서 모터보트에 달려서 가는. 줄 잡고 따라가는. 네, 근데 그거를 하다가 심하게 보트에 부딪혀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이제 남자는 그 여자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영화가 이제 현재 시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노래랑 듣고 돌아와서 줄거리를 좀 더 가도록 하죠. 읽기 힘든 곡을 갖고 있는데요. 뭐 그냥 읽으면 돼요. 이 하와이안 음악이 참 인상적이잖아요. 맞아요. 영화 여기 전반에. 계속 깔리잖아요. 참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비 파히누이라는 분이 부르신 힐라베라는 곡 가져왔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힐라베라는 폭포가 있더라고요. 하와이에.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비 파히누이의 힐라웨. 듣겠습니다. 자,
가비 파히누이의 힐라웨였습니다. 네, 근데 노래를 들어보면 발음을 힐라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모르니까요. 하와이 말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독일인가요? 그래서 저도 조금 독일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읽히겠네요. 그러네요. 한동안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Every time we say goodbye네요. 다음 노래. 죄송합니다. 에브라이 팀에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나. 피곤합니다,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어요. 일단 여자는 혼수 상태로 코마로 누워있고요. 근데 이게, 이럴 경우에, 내가 이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그 사고 당시에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뭐 굳이 출장이 아니더라도 사이가 좀 안 좋은 상태여서 몇 개월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해본 상황에서 아내가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또 일에 바쁜. 너무너무 바쁜 약간의 워커홀릭 증세가 있는 남자고 이제 여자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이고 이제 리즈라고 애칭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이 조지 클루니는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여보 당신이 깨어나기만 하면 이젠 정말 제대로 된 남편도 하고 제대로 된 아빠도 하고 그러겠어라고 속으로 막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바쁘기도 한데 약간 이 맷 킹의 집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집안이 이제 고조 할머니쯤이 하와이 원주민 왕족이셨어요. 근데 은행원이었던 백인 할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와이는 굉장히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코와이 섬이라는 섬에 굉장히 큰 토지가 집안에 상속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은 귀족이란 게 없는 나라지만 미국 버전의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 하와이란 곳이 그리고 식민화된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그 소규모의 엘리트들이 대토지를 이렇게 소유를 해서 상속하는 식으로 식민화가 됐거든요. 원주민하고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예를 보여주는 그런 대가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맷 킹은 부동산 거래 전문 변호사인데 직업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 대대로 상속받은 땅을 개발업자한테 몇 년 안에 팔아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얘기가 그런데 그 가족재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법이 있어요. 몇 년 이상, 20몇 년 이상 지나면 해체를 해야 돼요. 계속 그걸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익만 생각하면은 그 전에 어디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팔아버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손들한테 돈으로 보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와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막 무슨 쇼핑몰 생기고 호텔 리조트 생기고 이러면 교통난도 생기고 그다음에 일단 하와이가 가장 아름다운 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은 사유재산이니까 뭐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내심 안 팔았으면 하고 있는 기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인공이 맷 킹이 처해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이 이건 거예요. 아내가 코마에 빠졌으니까 이제 그녀를 돌봐야 되고 그동안 아내가 전담하다시피 했던 두 딸을 갑자기 챙겨야 되는 거죠. 그동안 정말 옆집 아저씨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두 딸에 대해서 돌봐야 되는 입장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집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 나눠 갖고 있는 게 전부 그 집안 자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와이의 문화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의논하는데 전부 이 나염된 반팔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에 왜 이렇게 발가락만 끼는 슬리퍼 있잖아요. 그걸 끌고 와서 심각한 회의를 하는데 영화 뒤로 가도 계속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와이라는 데는 조금 공기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워커홀릭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보면 조지 클루니가 병원에 갔다가 또 계속 일을 해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힘든 중에도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장면이 하나 지나가요. 친척들하고 그 토지 파는 문제를 이제 누구한테 팔 것인가 의논을 하다가 갑자기 사운드가 아웃되면서 주변 소리가 아웃되면서 이 사람 머릿속의 소리가 관객한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백을 해요. 리즈는 괜찮을 거야. 곧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안 힘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묻어버리고 싶지만 이게 순간순간 되살아나는구나. 그런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살갑게 안 됐던 두 딸한테 아빠가 갑자기 이제 돌보려니까 상황이 매끄럽지만은 않겠죠. 아니, 딸들이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10살짜리가 하나 있고 조금 더 큰 딸이 하나 있는데 둘째가
10살인데 예를 들면 3살까지는 아빠가 좀 손이 갔는데 딸한테 3살 이후 지금 7년간은 거의 딸하고 접촉이 없었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막내딸이 뭐 학교에 선생님이 불러서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튜브 꽂고 누워있는 엄마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콜라주처럼 오려가지고 앨범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내돌릴 사진이 아닌데 그래서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굉장히 못되고 막 외설스러운 문자를 이 꼬마가 막 10살짜리가 보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큰딸은 잘 지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섬의 기숙학교에서 연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빅 아일랜드라고 하죠. 제일 큰 섬. 거기서 기숙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딸은 작년 성탄절에 엄마랑 무슨 이유인지 대판 싸웠어요. 근데 그걸 아직 안 푼 상태에서 엄마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남자의 어깨에 걸린 짐이 무거운 거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깨어나리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주치의가 남자를 불러서 마음의 준비를 해라.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희망이 없고 주치의니까 성격들도 잘 알잖아요. 네. 환자의.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리즈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분방하고 친구가 많은 여자였는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친척 친구들한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가질 기회를 할 기회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만 이걸 알고 있고 당연히 리즈가 회복할 거라고 평소에도 굉장히 활동적인 여자였고 하니까 계속 친구들은 와서 뭐 리즈 얼굴에 막 화장도 해주고 딸은 엄마 일어나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막 끌어안고 힘든 거예요. 매트는. 그러다가 저는 이 부분이 좀 좋은데 나 혼자서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그 큰 섬으로 빅 아일랜드로 큰 딸을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짐을 좀 나눠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빠가 큰딸이라. 그래서 딱 갔더니 술 먹고 있죠. 네, 술 먹고 탈선 중. 네. 근데 이 알렉스예요. 알렉산드라거든요. 플레임이. 네. 근데 이 딸이 샤일린 우들리라는 거의 유명하지 않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조지 클루니하고 너무 이 상호작용이 좋아요. 과학작용이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내하고는 상호작용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혼수 상태니까. 네. 근데 이 샤일린 우들리라는 배우가 너무 예쁠 뿐더러 정말 아빠랑 이 호흡이 참 좋아서 보는 동안 찾아봤어요. 제가. 네. 보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찾아본 게 이 배우 누구야 이거였는데 그래서 집으로 이 딸을 이 반항 와중에 있는 딸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데리고 와서 이제 집 안에 있는 풀장에서 비보를 털어놓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회의 중에 이렇게 사운드가 묵음이 되면서 이 사람은 들어간다는데 그것처럼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딸이 놀래면서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잠수를 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바깥 소리가 또 차단이 되겠죠. 그렇죠. 물속 소리가 되죠. 네, 그러면서 물속에 가라앉아서 이렇게 이 소녀가 으앙 하고 울어버리는 걸 우리가 소리는 안 들리고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죠. 아직 10대인데.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얘한테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지인들한테,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이 소식을 알리러 내가 혼자 다니기 힘드니까 나랑 같이 다녀주고, 만약에 내가 혼자 가야 될 때면 동생을 네가 좀 봐줘라. 제발 나를 도와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딸이, 싫다 그래요. 내가 왜 그런 거를 알리러 다녀서 상대방이 울음 터트리면 그 감정 발산 다 받아주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싫다 그러니까 아빠는 작년에 엄마랑 싸운 게 아직 덜 풀려서 얘가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마라. 깊은 곳에서는 엄마는 너를 참 사랑하고 있는데 풀어라. 그러니까 그때 더 이상 얘가 참지 못해 폭탄 선언을 하는 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지 엄마 바람 피우고 있었어. 엄마 바람 피우는 현장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엄마랑 안 좋아진 거야 라고 그런 이제 폭로를 하죠. 청천벽력 같은 폭로를 하죠. 근데 그 다음 장면 상당히 재밌는데 뛰는 거 충격을 받은 조지 클루니가 바로 그 반바지에 역시 그 셔츠바람에 슬리퍼를 끌고 뛰기 시작하는데 너무 섬마을 분위기예요. 친구네 집이 이제 뛰어갈 거리에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사실이야라고 확인을 하려고 차를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옆집까지 가는 걸 이렇게 별로 점프 컷을 안 하고 그냥 쭉 따라가면서 찍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되게 헥헥거리고 뛰는데 일단 처음에 웃긴 건 제가 빵 터진 거는 이렇게 뛰어가려고 슬리퍼를 끌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그 집 옆에 이렇게 나무 장식에 릴렉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너무 웃겼고
못 보셨어요, 그거? 릴렉스 못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뛰는데 폼이 원래 조지 클루니 좀 멋진 남자잖아요. 네, 완전 아저씨예요. 예, 근데 이게 약간 그 하와이안 셔츠 밖으로 내입고 반바지에 이렇게 슬리퍼 끌고 뛰는데 생전 달리기 안 해본 남자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긴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맨 처음에 이 의상 피팅하잖아요. 영화 들어갈 때. 네. 근데 알렉산더 페인 감독이 처음에 이 셔츠랑 이 반바지 입혀가지고 나오게 했는데 그 탈의실에서 나오면서 조지 클루니가 이제 헌팅하긴 다 글렀다고. 이제 남자로서. 이제 여자들을 유혹하긴 끝났어. 그 옷을 입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2부에 돌아와서 네. 줄거리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사실이냐고 물어보러 가는 거죠. 네. 잠깐만요. NBC FM for you. FM for you. 91.9. 자, 영화 좋아요. 저는 이거 되게 좋게 본 것 같아요. 끝나고도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중간중간 유머가 위트가 있고. 그렇죠. 장르를 구분하자면 이 영화는 코미디예요. 근데 이제 소재가 비극적이라서 그렇지 있는, 전체적으로 이 주제나 소재를 다루는 방식은 코미디의 시선이죠. 자, 일단 줄거리를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네 집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가슴 아프게도 그냥 바람도 아니고 정말 아내가 그 다른 남자를 사랑했고 자기랑 이혼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도 이제 할 일은 해야죠. 아내를 지금 붙들고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이제 이 처갓집부터 시작을 해서 이 소식을 알리러 다니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찾아간 처갓집에서 보면 참 장인이 이 둘의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겠구나 싶은 그런 장면들이 있죠. 답답한. 굉장히 편협하고 내 딸은 너무 이 사위한테 아깝다고 생각해서 무슨 문제든지 다 사위 탓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고도 자네 돈도 많은데 왜 우리 딸한테 보트를 따로 안 사줘가지고 이런 일을 사단을 나게 했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내 딸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네는 땅 팔아서 부자 되겠구만 뭐 약간 이런 식.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인들한테 알림과 동시에 그 불륜의 상대였던 남자가 누군지 친구한테 확인받은 이름으로 찾아 나서게 돼요. 근데 이런 행동의 바닥에는 어떤 인간인지 일단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는 심정이 하나가 있고. 브라이언 스피어. 어떻게 기억해요? 그거? Two E's. 그렇죠. 네, 기억납니다. 브라이언 스피어 with two E's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누군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두 번째는 아내한테 어쨌든 중요한 인간인 거잖아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아내한테 인사시켜줘야 된다는 도의적인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나라도 화가 나도 인사하게 해줘야 될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갈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딱 공감이 되더라고요. 막 딸은 이제 아니 그놈 뭐하러 인사시켜주냐. 네.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남자는. 그리고 그 남자랑 실제로 딸을 그 남자의 방갈로에 데려가서 이제 다른 일로 온 것처럼 가장해서 대면할 때 그 둘이 대화가 부녀의 대사가 참 웃기죠. 네. 그래서 딸이 그 남자를 훑어보면서 뭐야 이 남자야? 엄만 도대체 뭘 보고 이 남자를 좋아했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이러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똑똑한가 보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딸이랑 급속도로 친해지는 거죠 이제. 공공의 적이 생기면 원래 친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는 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하고는 지나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영화의 또 다른 큰 설정이 집안에 상속받은 토지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마지막 최종 모임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이 모든 권리를 친족들이 나눠 갖고 있지만 단독 수탁인이에요, 매트가. 그래서 이 결정권은 매트한테 있어요. 투표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하긴 하지만 근데 마지막 순간에 팔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죠. 근데 이건 과연 이 남자 처한 상황과 무슨 관계일까? 좀 의아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됐고 삶의 큰 부분을 상실하게 된 거잖아요, 이 남자가. 그래서 그럴
그런 시기일수록 뭔가 오래되고 변치 않는 거를 삶에서 보존하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코아이 섬에 갔을 때 그 아무것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 해변을 언덕에서 내려다보면서 나 저기서 캠핑했었는데 맞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큰딸이 나도 그러니까 작은딸이 막내딸은 못 해봤는데 나 아직 나도 해보고 싶어 캠핑. 근데 나 아직 못 해봤어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막내한테도 캠핑 하게 하는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거라든가 아니면 너무 이런 비싼 추억이다. 꼭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좀 아무 목적도 없이 존재하는 게 있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뭐든지 뭐 용도가 있으면 그걸 바닥까지 긁어내서 써야만 할 것 같이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아무 쓸모없는 곳이 좀 있는 건 어떤가? 사치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제일 최고의 사치죠. 뭐 네, 어떤 별장 사놓고 한 번도 안 가보는.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끝을 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내면서 아까 성시경 씨가 처음에 해주신 대사들 잘 가 내 사랑, 내 고통, 내 행복, 내 친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친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남는 건 우정이 아닌가. 그게 아내든 연인이든 간에 그 친구로서 예의를 다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는 남는 기본의 기본 아닌가. 그 영화 300 마지막에 My Queen, My Love랑은 약간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입고 있는 옷이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옷이 다르고요. 예. 근데 되게 마음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전 씬에 막 네. 딸이랑 인사시키기 전에 들어와서 네. 먼저 화를 잔뜩 내잖아요. 네, 맞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인데 이제 네. 정리가 좀 되고 사랑을 맞아요. 보낸다는 게 참. 아,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얘기 안 했어요. 그 큰딸 친구. 그 큰딸이 이제 아빠랑 다니는데 아빠가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처럼 나도 얘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정말 머리가 텅 비어 보이는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거죠. What's up, dude? 근데 여자친구가 아버지한테 하는 첫 인사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진짜 What's up, dude? 잘 있었어, 친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외할아버지한테 한 대 맞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조지 클루니 그러잖아요. Don't ever do that to me again. 나한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애랑도 급속도로 친해지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주는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겉보기와 달리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얘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밤 잠을 못 이룬 조지 클루니가 거실에 나와서 얘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네. 근데 얘도 몇 달 전에 아버지를 되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잃었다는 네. 걸 알게 되고 이제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상처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심지어 그 아저씨한테 충고를 해주는 입장에 서기도 하잖아요. 그 소년이.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다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는 정말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되게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위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인이지만 그 치매에 걸린 자기 아내한테라든가 딸한테는 너무나 좋은 남편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면도 보여준 대목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천곡 한 곡 듣고 캐릭터 얘기 좀 하죠. 예. 네, 애니 레녹스 오랜만이네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영화 보고 제일 절절히 느낀 건 삶에는 정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하고 짧게라도 이별을 할 때는 끝은 그날 싸웠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근본적으로 난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라는 사인을 주고서 헤어져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자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좋게 헤어지는 걸로 항상 매일매일. 예. 알겠습니다. 애니 레녹스의 Every Time We Say Goodbye 듣겠습니다. Every time we say goodbye, I die a little. Every time we say goodbye, I wonder. 자, 애니 레녹스였습니다. 네. Every Time We Say Goodbye. 좋은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맷킹의 얘기를 조금 할까요? 네. 빨리 해야겠네요, 오늘은. 아까 제가 중년 남자의 위기에 대해서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그런 전작의 다른 주인공 남자들에 비하면 사실 맷킹은 굉장히 원만한 남자예요. 결함이나 컴플렉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어바웃 슈미트의 잭 니콜슨이라든가 사이드웨이즈의 그 소설가로 나왔던 폴 지아메티 같은 사람들을 보면 딱 봐도 저 사람이 정말 그동안 중년까지 쌓아온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맷킹은 사실 가진 것도 많고 네. 아까 약간 미국 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최대 결함이라 봤자 가정생활에 좀 무신경했었다. 네. 그런 게 최대 결함인데 그렇게 바빴던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이렇게 상속재산이 많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나레이션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랑 나는 그러니까 맷의 부친하고 이 맷 장본 본인은 철칙이 돈이 우리가 물려받은 게 많아도 내 생활은 내 손으로 번 돈으로 한다는 철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법률가로서 일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가정 문제라는 것도 아까 이제 처음에 두 딸하고 되게 삐그덕거리긴 하지만 상당히 쉽게 풀려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보면 두 자매 다 되게 말씨가 험하고 아빠랑 소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저는 왜 잘 풀렸냐고 보면은 틀에 박힌 대화를 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차라리 아빠 들이받고 싸우고 야단 맞고 이게 낫지. 그래야 더 쉽게 풀리지.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되게 의례적인 대화를 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방 풀리지 않았나 싶고.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약간 지금 요즘엔 바뀌었겠지만 우리는 되게 보수적인 그 과도기에 컸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가 아니라 친구 같은 아빠한테 맞아요. 과도기였어요. 아빠한테 막 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진짜 진심을 얘기하려 그러면 왠지 막 눈물이 나고. 벌써 눈물부터. 맞아요. 네. 시경 씨도 그러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근데 누나들을 보면 아빠 하면 벌써 눈물부터 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외국은 되게 친구 같잖아요. 그냥 너도 잘못했잖아 막 그러고 아빠한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큰딸하고 특히 참 좋아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아까 그 바람핀 상대의 아내한테 진하게 키스하는 거랑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참을성도 강하고 반듯하고 아무리 감정이 욱해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그런 의젓한 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 이제 누르다 갑자기 우발적으로 되게 적개심을 폭발시키는 유치한 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잘 보셨는데 병실에서 혼수 상태인 아내한테 막 퍼붓잖아요. 그리고는 딸 들어오고.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좀 더 쉽게 살자고 서로의 삶을 좀 더 쉽게 하자고 결혼했던 거였는데 끝까지 거기서 튜브 꽂고 그렇게 누워서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면 다야. 막 이러면서 막 퍼부은 다음에 그다음에 한숨 가라앉히고 딸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근데, 딸이 막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 맞아요. 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방금 잘 그래놓고서 동생 앞에서 그러면 되겠냐고. 그렇지. 그러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맷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이 보통은 우리가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한테 오면 되게 좋은 말만 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맷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되게 솔직하게 나와요. 이 코마에 빠진 리즈한테 예를 들면 딸도 그렇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바람핀 상대의 부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얘기 좀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해 주겠다 앞부분 문장은 뭐냐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데 사실 방점은 이러이러한 짓을 했음에도 그 앞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배우도 참 연기가 많이는 안 나왔지만 좋았는데 맞아요. 당신 남편 뺏으려고 했던 거 우리 가정 파괴하려고 했었던 거 용서해요 하면서 앞에 하는데 역시 이 인물도 코마에 빠진 상대지만 이제 정말 산 사람하고 동등하게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이제 그런 연출이 코믹하기도 했고 되게 재미있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 맷킹은 이렇게 이제 아내의 죽음을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적 설정은 이거죠. 우리가 보통 죽음을 그냥 오는데 여명을 알게 된다고 하죠.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언제 떠나보내야 된다를 알고 그랬을 때 뭘 할 것인가 남겨질 사람들이 뭘 할 것인가를 보여준 건데 이제 뭐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지만 맷킹은 원래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바람핀 상대한테 따지러 갔을 때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라고 따지면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잖아 그러면서 처음에 왜 이렇게 시작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되게 허탈하게 웃으면서 그러거든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꼭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게 맷이 워커홀릭인 이 남자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하고 좀 다른 시선을 갖게 되고 이제 그거랑 또 연관돼 있는 게 이제
어쨌든 처분하긴 해야 된다. 토착자본한테 팔든 본토자본한테 팔든 상속받은 땅을 팔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걸 이제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이제 아내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겪게 되는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정리를 해주실 건가요? 아니요, 뭐 할 수 있는 뭐 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고요. 어떠셨어요, 시장님은 이 영화 최근에 보셨어요? 하와이안 남방은 함부로 입으면 안 된다. 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럼요. 네? 저는 덩치가 크니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좀 약간 부럽기도 했어요. 잘생겼는데 네. 가장 핫했었는데 네. 그저 섹시스트 배슬러 뽑히면 항상 1등이었잖아요. 네. 근데 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그렇죠. 수단 문제라든가 네, 되게 관심과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고 예. 그리고 연기력도 인정받아서 뭔가 어떤 영화든 이렇게 잘 녹아나고. 그렇죠. 이제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기도 하지만 그 정치 사회적인 무거운 문제를 다룬 드라마나 스릴러 이런 것들을 제작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헐리우드 파워 50 뭐 뽑을 때 나오는 게 배우로서만 영향력을 평가받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 되게 멋진 남자의 표상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조지 클루니가 가만 보면 약간 웃겨요. 얼굴이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전현무처럼 생겼어요. 되게 진하잖아요. 네. 얼굴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얼굴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얼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과도한 심각함이 이제 코미디로 연결될 때가 있거든요. 주로 어떤 영화에서 그러냐면 코엔 형제 영화에 나온 이제 조지 클루니를 보면 그런 웃음들이 간간히 터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 형제여 뭐 그땐 어디 있는가 그런 영화도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탈옥수로 나오는데 그리고 정말 코미디로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한 편은 재작년인가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초민망한 능력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완 맥그리거도 나오고 뭐 제프 브리지스도 나오고 케빈 스페이시도 나오고 뭐 하여간 캐스팅만으로도 굉장히 눈부신 영화였는데 얘기 자체는 이제 염동력을 가진 특수부대를 미국이 키웠었다라는 그런 어이없는 설정을 갖고 진행되는 무슨 이게 뭐야 제다이야 막 이런 것 같은 코미디였는데 정말 보면서 너무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조지 클루니의 코미디언으로서의 잠재력 같은 걸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디센던트 맷 킹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 영화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영화 중에 굿바이 레닌이라는 독일 영화에서 거짓말쟁이죠. 예, 주인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공교롭게 독일 영화군요. 그러네요. 자,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싶지만 광고 없고요. 자, 마지막 추천곡 추천해 주시죠. 예, 요즘 듣고 있는 곡인데요. 스파이어라는 팀의 My Friend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